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양 지하 300m 깊은 벙커. 북한 핵심 부서는 러시아에서 막 전달받은 최첨단 미사일 기술을 손에 쥐고 승리의 건배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남한을 향해 종이장 같은 허세라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한반도 밤하늘을 가르며 솟구친 거대한 섬광 하나가 모든 계획을 뒤집었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ICBM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BBC 긴급 속보였습니다. 그 순간 러시아 수석 기술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사가 아니었다. 북한의 기존 전력을 압도하는 정체불명의 거물의 등장. 그것은 긴 침묵을 일관하던 대한민국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아마저 두려움에 떨게 만든 숨겨진 기술력, 그 모든 것을 감춰온 국민들의 놀라운 침묵과 연기력. 그동안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준비해온 것일까? 지금 숨겨진 그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5년 11월 초 모스크바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 새벽 6시, 저는 거실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태블릿으로 국제 뉴스를 훑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중동 분쟁, 미국 내정 혼란, 익숙한 헤드라인들 사이로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죠. 한국 민간 우주기업 코리아 스페이스테크, 고체 연료 발사체 시험 성공.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이름은 드미트리 볼코프. 전직 러시아군 방위 분석 자문관 출신이죠. 지금은 프리랜스 군사 전문 저널리스트로 살아가며 국제 안보 칼럼을 쓰고 때때로 방송에 출연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최근 몇 년간 제 커리어는 정체되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정부와의 관계도 애매해졌고 서방 언론사들은 저를 크렘린 편향이라 의심했죠. 저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채 그저 생계를 위해 글을 쓰는 54살 중년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건 또 다른 암호화 메시지였습니다. 이번엔 발신자가 달랐어요. GRU, 러시아 군사정보국. 그것도 신호정보 분석 부서에서 온 거였죠. 볼코프 씨, 브리핑 전 별도 면담 희망. 엘레나 페트로바.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페트로바, GRU에서 손꼽히는 신호정보 분석관이죠. 38살의 젊은 나이에 이미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는 수재입니다.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군사분석 업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국방부 청사 지하 2층, 극비 브리핑룸 앞 복도. 저는 보안 검색을 통과한 뒤 작은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방 안은 차갑게 냉방이 켜져 있었고 긴 테이블 위로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죠.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군복 차림에 검은 태안경을 쓴 그녀가 바로 엘레나였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볼코프 씨, 처음 뵙습니다.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느낌이 배어 있었어요. 저도요, 페트로바 소령.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엘레나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표지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극비. 이게 뭡니까? 제가 묻자 그녀는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글로 된 문서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그 아래로 러시아어 번역본이 붙어 있었죠. 한국 민간 우주기업 코리아 스페이스테크의 내부 기술 문서입니다. 저희가 사이버 경로를 통해 입수했죠. 엘레나의 손가락이 한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빨간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부분이었어요. 차세대 실험 사거리 무한대, 목표 미정 테스트용 시뮬레이션 완료. 저는 그 문장을 찬찬히 읽었습니다. 사거리 무한대. 이 표현은 군사적 맥락에서 하나의 의미만 가집니다. 지구 어디든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정말 한국에서 나온 겁니까? 제 목소리에 회의가 묻어났어요.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 출처는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엔 같은 문장이 다른 맥락에서 사용된 사례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기술 시험 보고서, 궤도 계산 실험, 심지어 우주 쓰레기 제거 계획서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었죠. 하지만 이 표현이 반드시 군사적 의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주 발사체 설계에서는 최대 도달 거리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물론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저는 파일을 넘기며 다른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발사체 설계도, 추진 시스템 스펙, 탑재체 용량. 전직 군사 분석관의 눈으로 봐도 이건 분명 민간 위성 발사체 이상의 뭔가가 있었어요. 페트로바 소령, 왜 저를 부르신 겁니까? 저는 파일을 닫으며 물었습니다. 엘레나는 안경을 벗고 천천히 눈을 비볐어요. 그 순간 차갑던 그녀의 표정에 처음으로 피로가 스며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볼코프 씨. 위층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이요? 한국이 사실상 군사용 우주 발사체를 개발 중이며 이는 러시아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는 결론이죠. 엘레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결론을 뒷받침할 보고서를 쓰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미 결론이 나 있다고요? 그럼 제가 할 일은 뭡니까? 그냥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꾸며내는 겁니까? 그럼 제가 할 일은 사실 조사가 아니라 정당화 작업이란 말씀이신가요? 제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엘레나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볼코프 씨, 이번 건은 단순 취재가 아닙니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죠. 진실을 어떻게 정의할지 러시아의 입장이 걸린 문제예요. 당신이 보게 될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이고 어떤 가치관일 겁니다. 엘레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기사로 쓸 건지 국가에 봉사할 건지는 나중 문제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기자로 쓸 것인가, 국가에 봉사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왜 대립해야 하죠? 진실을 쓰는 게 바로 국가에 봉사하는 길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진실이란 건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는 걸. 소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엘레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파일 모서리를 톡톡 두드리고 있었죠. 저는 진실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말이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게 항상 가능한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초겨울 안개가 낀 모스크바 교회 풍경이 펼쳐졌어요. 낡은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갑니다. 이것이 제 평범한 일상이었죠. 권력도 명예도 큰 야망도 없는 회색빛 삶. 그때였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 알림이 태블릿 화면에 떴어요. 발신자는 러시아 국방부 비선 연락망. 내용은 짧지만 명확했습니다. 한국 민간 발사체 관련 내부 메모 입수. 사거리 무한대, 목표 미정 문구 확인됨. 진위 파악 필요. 오전 10시 브리핑 참석 요망.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죠. 국방부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건 거의 2년 만이었어요. 그것도 비선 연락망을 통해서요. 이건 공식 채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하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죠. 저는 거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죠. 전직 장교의 각 잡힌 표정 대신 비판적 기자의 회의적인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국가가 나를 이용하려는 거지. 저는 재킷을 걸치며 다시 한번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사거리 무한대, 목표 미정. 이 문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아니, 설마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 리 없죠. 아마도 과장되거나 오역된 정보일 겁니다.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수사일 수도 있고요. 한국, 우주, 민간. 저는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차피 과장일 거야. 그냥 적당히 기사 하나 쓰고 끝낼 일이겠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제 본능이 말하고 있었죠. 이번엔 다를지도 모른다고. 이번엔 정말 뭔가 큰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계단을 내려가며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아들 세르게이에게 문자 한 통 보낼까 생각했지만 그만뒀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가 또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기엔 제 자신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 그 문구를 되뇌었습니다. 사거리 무한대, 목표 미정. 이게 정말 군사적 문서에서 나온 표현이라면 이건 단순한 위성 발사체가 아닙니다. 이건 무기죠. 그것도 아주 위험한. 하지만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국은 미국의 우산 아래 있는 나라입니다. 독자적인 우주무기 개발 같은 건 엄두도 못 낼 거예요. 지하철이 도착했고 저는 사람들 틈에 섞여 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스크바의 풍경을 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 이 지하철을 타는 순간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될지도 모른다고.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국방부 작전국 소속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간단히 말했어요. 볼코프 씨, 한국행 항공권과 취재 신분증입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 출발편이죠. 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빨리요?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 측이 조만간 추가 발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대령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어요. 당신은 국제안보 칼럼니스트 자격으로 입국합니다. 공식적으론 민간 언론사 소속이죠. 한국 측도 이미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봉투 속을 꺼내봤어요. 항공권, 임시 언론인 신분증, 그리고 두툼한 현금 봉투. 미국 달러로 5,000달러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현지 경비입니다. 대령이 덧붙였죠. 필요하면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연락책은 따로 지정될 겁니다. 그가 나가고 나자 회의실엔 다시 저와 엘레나만 남았어요. 저는 항공권을 들여다봤습니다. 모스크바-인천 직항편. 이코노미석이었죠. 제 신분의 비즈니스석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요. 볼코프 씨. 엘레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한층 낮췄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오래 머무르세요. 서울이든 고흥이든 어디든요. 왜죠? 그들의 일상과 시스템을 보지 않으면 이 기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요. 엘레나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위층에서 원하는 건 빠른 결론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맥락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그걸 알아야 해요. 저는 그녀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양면의 임무를 맡기는 거였어요. 표면적으론 국방부가 원하는 보고서를 하지만 실제로는 진실을 찾아내라는. 소령님은 어느 쪽 편입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엘레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쪽이에요. 그게 어느 쪽이든 말이죠.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조심하세요, 볼코프 씨. 당신이 쓰는 글 한 줄 한 줄이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은 건 필요 없었어요. 노트북,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몇 벌의 옷. 군인 시절 배운 습관대로 간단하게만 챙겼죠. 책상 위에는 아들 세르게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23 청년의 얼굴. 그는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 근처 부대에서 복무 중이에요. 저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며칠 출장 간다. 한국이야. 걱정하지 마. 답장은 금방 왔어요. 한국이요? 좋겠다. K-팝 보고 와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K-팝이라니. 제가 보러 가는 건 노래가 아니라 미사일인데 말이죠.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하려는 게 정말 올바른 일인가? 아니면 그저 권력의 도구가 되는 건가? 엘레나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어떻게 정의할지 러시아의 입장이 걸린 문제예요. 그렇다면 진실이란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실이란 건 결국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느냐의 문제일까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붉은 광장, 크렘린궁, 모스크바, 강 제가 평생 살아온 이 도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제 뒤로 누군가 따라붙는 게 느껴졌어요. 뒤돌아보니 평범한 차림의 남자 둘이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FSB,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들이죠. 저를 감시하는 겁니다.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다시 한번 엘레나가 건네준 파일을 펼쳐봤어요. 한국의 발사체 사진들, 기술 스펙, 그리고 그 문제의 문구. 사거리 무한대, 목표 미정. 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우연히 그 파일을 흘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우주 관련 일 하세요? 저는 재빨리 파일을 닫으며 대답했어요. 네, 뭐 기사 쓰는 일이죠. 아, 기자시구나. 한국 가세요? 네. 좋은 나라죠.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과연 그럴까? 제가 보게 될 한국은 정말 그런 나라일까?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모스크바 쪽을 돌아봤어요. 창밖으론 회색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안전한 관찰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 저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걸.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진동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국방부 작전국 소속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간단히 말했어요. 볼코프 씨, 한국행 항공권과 취재 신분증입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 출발편이죠. 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빨리요?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 측이 조만간 추가 발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대령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어요. 당신은 국제안보 칼럼니스트 자격으로 입국합니다. 공식적으론 민간 언론사 소속이죠. 한국 측도 이미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봉투 속을 꺼내봤어요. 항공권, 임시 언론인 신분증, 그리고 두툼한 현금 봉투. 미국 달러로 5,000달러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현지 경비입니다. 대령이 덧붙였죠. 필요하면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연락책은 따로 지정될 겁니다. 그가 나가고 나자 회의실엔 다시 저와 엘레나만 남았어요. 저는 항공권을 들여다봤습니다. 모스크바-인천 직항편. 이코노미석이었죠. 제 신분의 비즈니스석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요. 볼코프 씨. 엘레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한층 낮췄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오래 머무르세요. 서울이든 고흥이든 어디든요. 왜죠? 그들의 일상과 시스템을 보지 않으면 이 기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요. 엘레나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위층에서 원하는 건 빠른 결론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맥락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그걸 알아야 해요. 저는 그녀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양면의 임무를 맡기는 거였어요. 표면적으론 국방부가 원하는 보고서를 하지만 실제로는 진실을 찾아내라는. 소령님은 어느 쪽 편입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엘레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쪽이에요. 그게 어느 쪽이든 말이죠.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조심하세요, 볼코프 씨. 당신이 쓰는 글 한 줄 한 줄이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은 건 필요 없었어요. 노트북,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몇 벌의 옷. 군인 시절 배운 습관대로 간단하게만 챙겼죠. 책상 위에는 아들 세르게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23 청년의 얼굴. 그는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 근처 부대에서 복무 중이에요. 저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며칠 출장 간다. 한국이야. 걱정하지 마. 답장은 금방 왔어요. 한국이요? 좋겠다. K-팝 보고 와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K-팝이라니. 제가 보러 가는 건 노래가 아니라 미사일인데 말이죠.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하려는 게 정말 올바른 일인가?
아니면 그저 권력의 도구가 되는 건가? 엘레나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어떻게 정의할지 러시아의 입장이 걸린 문제예요. 그렇다면 진실이란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실이란 건 결국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느냐의 문제일까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붉은 광장, 크렘린궁, 모스크바, 강 제가 평생 살아온 이 도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제 뒤로 누군가 따라붙는 게 느껴졌어요. 뒤돌아보니 평범한 차림의 남자 둘이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FSB,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들이죠. 저를 감시하는 겁니다.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다시 한번 엘레나가 건네준 파일을 펼쳐봤어요. 한국의 발사체 사진들, 기술 스펙, 그리고 그 문제의 문구. 사거리 무한대, 목표 미정. 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우연히 그 파일을 흘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우주 관련 일하세요? 저는 재빨리 파일을 닫으며 대답했어요. 네, 뭐 기사 쓰는 일이죠. 아, 기자시구나. 한국 가세요? 네. 좋은 나라죠.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과연 그럴까? 제가 보게 될 한국은 정말 그런 나라일까?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모스크바 쪽을 돌아봤어요. 창밖으론 회색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안전한 관찰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 저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걸.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진동했습니다. 알림은 한국 뉴스 사이트에서 온 속보였습니다. 자동 번역이 돌아가며 러시아어로 제목이 떠올랐어요. 코리아 스페이스 테크, 다음 달 5차 발사 계획 공식 발표. 이번엔 더 크다.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 속엔 거대한 발사체가 조립동에 세워진 모습이 보였어요. 이전 발사체보다 확실히 컸습니다. 기사는 차세대 대형 탑재체 실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지만 제 눈엔 다르게 보였죠.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공식 브리핑을 듣는 것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을 게 분명했죠.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호텔방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어요. 놀랍게도 강남의 빌딩들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죠. 문득 궁금해졌어요. 저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미친 듯이 일하는 걸까? 노트북을 열어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를 들어가 봤습니다. 엘레나가 보내준 접속 경로를 통해서요. 자동 번역 프로그램이 돌아가며 한글 댓글들이 러시아어로 변환되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성공 기사 아래 달린 댓글들이었어요. 오로라 보러 가요 키읔키읔키읔. 눈치 챙겨 제발. 비빔밥 만들 줄 아는데 밥을 못한다는 소리임.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로라, 눈치, 비빔밥. 이게 우주 발사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저는 엘레나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모스크바는 지금 밤 11시쯤 될 거예요. 화면에 그녀의 얼굴이 떴습니다. 피곤해 보였죠. 페트로바 소령,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괜찮아요. 어차피 못 자고 있었어요. 엘레나가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들 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봤어요. 왜요?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오로라, 눈치, 비빔밥 농담 같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엘레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희 분석팀도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언어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을 동원해서 분석 중이죠. 그래서요?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그냥 인터넷 유머일 뿐이라는 거고요. 엘레나가 화면 너머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일종의 집단적 암호일 가능성이에요. 암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농담으로 위장한 보안 유지 캠페인이라는 거죠. 전 국민이 암묵적으로 우리는 이게 뭔지 알지만
티내지 말자는 합의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보안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럼 오로라는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엘레나는 화면에 사진 하나를 띄웠어요. 북극의 오로라 사진이었습니다. 오로라는 태양풍과 지구 자기장이 충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지만 군사적으론 다른 의미도 있어요. 뭡니까? 고고도 핵폭발이나 강력한 전자기파가 대기권과 반응할 때도 비슷한 빛이 나타나요. 플라즈마 섬광이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한국이 핵무기를? 아니요. 엘레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비핵 EMP 무기나 플라즈마 기반 방어 시스템일 가능성은 있어요. 그들이 오로라를 보러 간다는 건 어쩌면 그런 무기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다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일 수도 있죠. 저는 책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볼코프 씨, 당신이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엘레나가 좌표를 보내왔습니다. 고흥. 남해안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거기에 나로우주센터와 민간 우주기업들의 조립시설이 있죠. 공식 방문인가요? 아니요, 비공식이에요. 연락책이 당신을 안내할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한국 정보기관도 당신을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다시 내다봤습니다. 이제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서울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발사체 자료를 꺼내 다시 펼쳐봤습니다. 추력, 탑재 중량, 궤도 진입 능력 숫자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전직 군사분석관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건 명백히 ICBM과 동일한 기반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민간 위성 발사체이기도 했죠. 탑재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이건 평화의 도구가 될 수도 전쟁의 무기가 될 수도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두 단어를 적었습니다. 무기 웨펀, 방패실드. 그리고 그 사이에 물음표를 그렸어요. 문득 엘레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어떻게 정의할지 러시아의 입장이 걸린 문제예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내리는 판단이 어쩌면 두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게 두려웠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죠. 오늘 오후 3시. 강남역 9번 출구. 검은색 재킷을 입고 나와 있으세요. 연락책이 접촉할 겁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지만 이게 엘레나가 말한 연락책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결심했습니다. 일단 직접 보자. 공식 브리핑이 아닌 실제 현장을 보자. 그리고 나서 판단하자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계속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내가 판단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누군가 정해놓은 결론을 확인하러 가는 것뿐일까? 바로 그 순간 방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볼코프 씨, 로비로 내려오시죠. 안내할 사람이 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곧 알게 될 겁니다. 통화는 끊겼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엘레나가 말한 연락책은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은 아침 9시였죠. 이건 다른 루트였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저는 재킷을 걸치고 방을 나섰어요. 로비에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자세와 눈빛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군인 출신이거나 아니면 정보기관 쪽 사람이라는 느낌. 볼코프 씨시죠?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요? 김재현입니다. 코리아 스페이스 테크 선임 엔지니어죠. 제 눈이 커졌어요. 바로 그 회사에서 온 사람이라고요? 놀라셨나 보네요. 재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발사체에 관심이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공식 브리핑 전에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제가 여기 있다는 걸?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특히 우리 업계는 더 좁죠. 재현이 로비 밖을 가리켰습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고흥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저는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건 명백히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러시아 측 연락책도 모르는 동선이고 엘레나도 모르는 접촉이었죠. 혹시 함정일까?
아니면 정말로 내부를 보여주려는 걸까? 지금 당장요? 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보안이 더 강화되거든요. 재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볼코프 씨, 당신은 기자니까 진실을 보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도자료가 아닌 진짜를요. 그 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가죠. 검은색 SUV가 호텔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따로 있었고 뒷좌석엔 저와 재현이 탔죠. 차는 곧바로 출발했어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자 재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무엇에 대해서요? 외국 언론에게 얼마나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해서죠. 어떤 사람들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최소한만 보여줘야 한다고 해요. 재현이 창밖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전자 쪽이에요. 숨기면 의심만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부른 겁니까? 네. 그리고 당신이 쓸 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러시아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질 테니까요. 저는 그의 옆얼굴을 봤습니다. 진심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일종의 선제적 홍보 작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차는 남쪽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풍경은 생각보다 아름다웠어요. 산과 들판, 그리고 가끔 보이는 작은 마을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화로웠죠. 재현 씨,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당신은 왜 우주 개발을 하십니까? 재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밤하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재현아, 저기 별들 사이에 우리 위성이 떠 있단다. 우리나라가 만든 거야. 그 순간 느낀 자부심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가 되었어요. 제 아이들도 똑같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이 너무 진솔해서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3시간쯤 달렸을까? 차는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남해의 푸른 바다가 펼쳐졌고 멀리 섬들이 보였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재현이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거대한 건물들이 보였어요. 하얀색 외벽의 공장 같은 건물들과 높이 솟은 발사대가 보였죠. 나로 우주센터였습니다. 하지만 차는 우주센터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옆길로 빠져 해안을 따라 조금 더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안 검문소가 나타났죠. 민간 시설입니다. 재현이 설명했어요. 코리아 스페이스 테크 전용 조립동이에요. 공식적으론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곳이죠. 경비원들이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재현이 신분증을 보여주고 저에 대해서도 뭔가 설명했어요. 한국어라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경비원이 저를 예리하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차단기가 올라갔어요. 차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엔 큰 철문이 있었고 재현이 카드를 대자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여기서부터는 촬영 금지입니다. 휴대폰도 여기 보관함에 넣어주세요. 재현이 작은 금속 보관함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휴대폰을 맡긴다는 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다는 뜻이었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거죠. 믿으셔야죠. 재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휴대폰을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러시아 연락책과의 약속 시간은 이미 지났을 거예요. 엘레나도 걱정하고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선택했습니다. 진실을 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로요. 철문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재현을 따라 복도를 걸었어요. 복도 끝에 또 다른 문이 있었습니다. 재현이 그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준비되셨어요? 뭘 보게 되는 겁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현은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을요.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조립동 내부. 천장은 적어도 20m는 되어 보였고 형광등이 하얗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조립동 중앙의 검은 방수포로 덮인 거대한 물체였습니다.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먼저 다른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재현이 왼쪽 통로를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요. 우리는 금속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갈수록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땅, 땅, 땅. 규칙적이면서도 강렬한 소리였습니다. 여긴 열처리실입니다. 재현이 설명했어요. 발사체 외벽에 들어가는 특수 타일을 만드는 곳이죠. 계단 끝에 도착하자 붉은 빛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거대한 용광로가 있었고 그 앞에 몇몇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방열복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긴 집게로 뜨거운 금속판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온도가 1250도입니다. 재현이 제 옆에서 말했어요. 일반 기계로는 이 온도에서 정밀 작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 손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제가 그의 말을 끝맺었습니다. 정확해요. 그때 작업자 중 한 명이 우리를 봤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체격은 탄탄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집게로 쇠판을 용광로에 넣으며 우리에게 소리쳤죠. 거기 서 있지 말고 저리 비켜요. 먼지 날리잖아.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화가 난 건지 원래 그런 말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얼른 뒤로 물러섰습니다. 재현도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박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라 했잖아. 그냥 반장이라고 해. 여성이 투덜거리며 쇠판을 꺼냈습니다. 달아오른 금속이 붉게 빛났어요. 그녀는 그걸 망치로 조심스럽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땅, 땅, 땅. 정확한 리듬이었어요. 마치 음악처럼요. 저분이 박순자 선생님입니다. 재현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70년대부터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고 80년대엔 거제도 조선소에서 일하셨죠. 대한민국 명장 타이틀을 받으신 분이에요. 명장이요? 네, 한국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자를 부르는 칭호죠. 저는 박순자를 다시 봤습니다. 그녀의 손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굳은 살이 박여 지문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손마디는 기형적으로 굵었습니다. 수십 년간 불과 쇠를 다룬 흔적이었죠. 온도가 안 맞아. 박순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2000도 더 올려야 해. 이러면 타일이 제대로 안 나와. 그녀는 온도계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느낌으로 아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시스템상으론 1250도가 최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스템이 뭘 알아? 쇠가 말하는 게 들려야지. 박순자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녀는 집게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더니 온도 조절 레버를 직접 올렸어요. 용광로의 불꽃이 더 세게 타올랐습니다. 감으로 하시는 겁니까? 제가 재현에게 물었습니다. 감이라기보단 경험이죠. 40년 넘게 금속을 다룬 경험이요. 재현이 대답했어요. AI도 슈퍼컴퓨터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봤습니다. 최첨단 우주 발사체 부품을 65살 노인이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망치로 두드려 만들고 있다니. 이건 제가 상상했던 현대기술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작업이 끝나자 박순자가 잠시 쉬러 나왔습니다. 재현이 그녀에게 인사했죠. 선생님, 이분은 러시아에서 오신 기자분이세요. 박순자가 저를 힐끗 봤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러시아 사람이라고? 뭐 보러 왔어? 당신들이 만드는 걸 보러 왔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만드는 거? 우린 그냥 일할 뿐이야. 박순자가 허름한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이거 먹어. 그녀가 도시락 가방에서 김밥 한 줄을 꺼내 저에게 내밀었어요. 저는 놀라서 손살에 쳤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배고프면 판단도 제대로 못해. 박순자가 김밥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먹어. 우리 손주가 싼 거야. 저는 김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참치와 채소가 들어간 간단한 김밥이었지만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맛있죠? 박순자가 웃으며 물었어요. 네, 맛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박순자는 자기 것도 한 입 베어 물며 용광로 쪽을 바라봤어요. 저기서 나오는 타일이 뭔지 알아?
발사체 외벽에 붙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맞아. 근데 그게 왜 필요한지 알아? 박순자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기권을 뚫고 나갈 때 마찰열이 어마어마해. 잘못하면 다 타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거야. 타일 하나하나가 우리 사람들 지키는 거라고. 사람들을요? 그럼. 나중엔 저 발사체에 사람이 탈 수도 있잖아. 그때 우리가 만든 타일이 그 사람들 목숨 지키는 거지. 박순자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이 일하는 이유가 그거야. 우리 손주가 커서 저 하늘 위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때 할머니가 만든 거 덕분에 안전하게 갔다 왔다고 하면 그보다 뿌듯한 게 어디 있겠어.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여성은 국가안보나 군사력 같은 큰 단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주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작업 노트 좀 봐도 될까요? 박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봐도 어차피 이해 못할 텐데. 뭐, 좋아. 그녀가 작업대 위에 놓인 낡은 노트를 가리켰어요. 저는 그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온도 기록, 작업 시간, 재료 특성 같은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한 페이지 구석에 볼펜으로 휘갈겨 쓴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안심하고 잘 수 있는 밤하늘을 위하여.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바로 그때 조립동 위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이렌이 멈추고 한국어 방송이 나왔어요. 재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보안 점검이 앞당겨졌어요. 빨리 나가야 해요. 잠깐만요. 박순자가 제 어깨를 톡 쳤어요. 러시아 양반, 우린 무기가 아니라 방패 만드는 거야. 조립동으로 돌아오자 보안 요원들이 보였어요. 우리는 구석진 통로로 몸을 숨겼습니다. 재현이 조립동 중앙의 검은 방수포를 가리켰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방수포를 걷어 올렸습니다. 매끈한 검은 표면, 육각형 타일들이 벌집처럼 덮여 있었습니다. 극초음속 활공체예요. 우린 오로라라고 부르죠. 재현이 태블릿으로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어요. 초록색, 보라색 빛이 번쩍였습니다. 플라즈마 섬광입니다. 레이더엔 자연현상처럼 보이죠. 뭘 실을 수 있습니까? 공식적으론 우주 쓰레기 제거용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텅스텐 막대는 마하 25속도로 투사체가 될 수 있죠. 동시에 플라즈마층이 미사일 전자회로를 무력화해요. 방어용이지만 누군가 마음먹으면 공격용으로도 쓸 수 있죠.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투명성이에요.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죠. 당신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게 방패로 보일 수도 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뛰세요. 우리는 가까스로 조립동을 빠져나왔습니다. 해안도로의 휴게소에서 재현과 헤어졌어요. 휴대폰을 켜자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엘레나의 마지막 문자. 당장 연락하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암호화 회선으로 전화를 걸자 곧바로 연결됐어요. 볼코프, 벨로우소프 장관이 직접 연락을 요청했어요. 당장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어요.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 볼코프, 자네 보고 일정보다 이틀이나 늦었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이어서요. 복잡하다고? 한국 놈들이 미사일 만들고 있다는 게 복잡한가? 장관님, 아직 결론을 내리긴 이릅니다. 조사? 우리 위성 분석팀이 이미 다 분석했네. 한국의 발사체는 명백히 ICBM 전용 가능 기술이야. 하지만 볼코프, 자네 아들 말이야. 세르게이, 맞지? 상트페테르부르크 근처 부대에서 복무 중이라고 들었네. 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아들이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없지. 아직은. 하지만 자네 보고 내용에 따라서는 그 아이의 복무 환경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 협박이었습니다. 한국의 발사체가 러시아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는 보고서. 24시간 안에. 그게 전부야. 만약 사실과 다르다면요? 사실? 볼코프, 사실이란 건 관점의 문제야.
24시간. 그때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자네 아들은 다음 주에 체첸 국경부대로 전출될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세르게이. 제 아들. 23살. 체첸 국경이라니. 엘레나가 다시 전화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숨과 진실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건가요? 저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박순자의 노트에 적힌 문장이 떠올랐어요. 우리 지민이가 안심하고 잘 수 있는 밤하늘을 위하여. 저도 제 아들이 안심하고 잘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거짓으로 얻어진 안전이라면? 엘레나, 시간을 좀 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 한국 정보기관이 분명했죠. 볼코프 씨, 맞으십니까? 저희와 함께 가시죠. 누구십니까? 국가정보원입니다. 걱정 마세요. 그들은 저를 검은색 세단으로 안내했어요. 차는 해안을 따라 달려 어느 건물 앞에 멈췄죠. 회의실로 들어가니 40대 중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볼코프 씨, 국정원 해외정보국 차장 이준혁입니다. 왜 저를 부르신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통화 내용을 일부 파악했습니다. 도청한 겁니까? 우리 영토에서 일어나는 특정 통신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준혁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벨로우소프 장관과의 통화 기록입니다. 당신의 심박수가 분당 110까지 올라갔더군요. 스마트워치 바이오 데이터입니다. 제 손목에 스마트워치가 저를 배신한 거였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당신이 러시아에 보낼 보고서를 우리가 먼저 보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볼코프 씨, 당신이 쓸 글 한 줄 한 줄이 우리 5천만 국민의 운명과 직결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아들 걱정을 해야 합니다. 이준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세르게이 볼코프. 23살. 제247 보병연대 소속. 맞습니까? 우리도 조사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체첸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여쭙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짓 보고서를 쓴다면 당신 아들은 안전할지 몰라도 여기 한국의 수많은 아들, 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러시아가 우리를 위협으로 규정하면 북한도 자극받죠. 충돌 확률이 급증합니다. 당신 아들 1명 vs 여기 청년들 수만 명. 그 무게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보에 따르면 내일 밤 북한이 무언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북한이요? 그들도 당신의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이 한국을 위협으로 규정하면 북한은 그걸 명분으로 도발할 겁니다. 볼코프 씨, 당신은 지금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 북한의 미사일 부대 동향 보고서였습니다. 평양 순안공항 인근 화성-19형 이동식 발사대 포착. 제 손이 떨렸습니다. 화성-19형. 북한의 최신 ICBM.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엘레나였어요. 볼코프, 긴급 상황입니다. 북한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태평양 함대가 동해로 이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명목은 훈련이지만 실제로는 한반도 인근 배치예요. 벨로우소프 장관이 당신 보고서를 근거로 대통령에게 선제적 대응을 건의했대요. 미쳤군요. 전쟁을 일으키려는 겁니까? 그리고 볼코프, 세르게이가 오늘 오후에 부대 이동 명령을 받았대요.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한쪽엔 제 아들의 안전이, 다른 쪽엔 수만 명의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빈 문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한국 민간 우주 발사체의 군사적 평가 긴급 보고. 하지만 첫 문장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이준혁이 아니었습니다. 재현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볼코프 씨, 저를 따라오세요. 무슨 일입니까? 설명할 시간 없어요.
지금 당장요. 재현의 다급함에 저는 노트북을 덮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뒷문으로 나가자 또 다른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해안가의 작은 펜션에 도착했어요. 불이 꺼진 채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여긴 안전합니다. 최소한 오늘 밤까지는요. 재현 씨,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재현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화면에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평양의 야간 위성 사진이었어요. 화면이 확대되자 미사일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이건 3시간 전 촬영된 겁니다. 북한이 화성-19형을 발사 준비 중이에요. 목표는 여기 고흥 나로우주센터입니다. 제 숨이 막혔습니다. 그 센터에는 지금 2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있어요. 제 동료들이고 친구들입니다. 그중엔 박순자 선생님도 계세요. 박순자. 굳은 살 박힌 손으로 타일을 두드리던 그 여성이요. 그래서 제게 어쩌라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 아들도 위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로 이동 중이에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현도 말없이 앉았어요.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세르게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아빠, 부대 이동한대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때 노트북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엘레나에게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최종 통보. 볼코프, 벨로우소프 장관의 최후 통첩입니다. 6시간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르게이는 내일 새벽 체첸행 수송기에 탑승하게 됩니다. 6시간. 지금이 밤 11시였으니 새벽 5시까지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빈 문서가 깜빡였습니다. 한국은 명백한 군사적 위협이다. 제 손가락이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벨로우소프가 원하는 문장들이었어요. 발사체 기술은 ICBM 전용이 명백하다. 타이핑하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키보드 위로 떨어졌어요. 재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볼코프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렇게 살아남은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를 어떻게 볼까요? 그 말이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봤어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우린 무기 만드는 게 아니야. 방패 만드는 거라고. 저는 문서를 닫았습니다. 저장하지 않고요.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박순자였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보온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이 밤중에 뭐 하는 거야, 너희들. 재현이가 전화해서 밥도 안 먹고 있다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고. 그녀가 도시락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었어요. 먹어.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 박순자가 숟가락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저는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이는 것 같았어요. 박순자는 맞은편에 앉아 저를 지켜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요. 재현한테 대충 들었어. 내가 지금 힘든 선택을 해야 한다면서. 아들이 위험하다고? 예. 제가 잘못된 보고서를 쓰지 않으면 제 아들이 위험한 곳으로 보내질 겁니다. 그럼 쓰면 되지. 아들 지키는 게 당연한 거 아냐? 박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도 아들 둘 키웠어. 큰애는 군대 갔다가 훈련 중에 다쳤지. 그때 내가 얼마나 속 탔는지 몰라. 그때 누가 나한테 네가 거짓말 하나만 하면 아들 안 다치게 해준다 그랬으면 나도 했을 거야. 그럼. 하지만 말이야. 박순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지킨 아들이 나중에 아비를 어떻게 볼까? 그게 문제지. 내 큰애가 군대 다녀와서 그러더라고. 거짓말로 얻은 안전은 진짜 안전이 아니래. 박순자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굳은 살 박힌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내린 선택대로 살게 돼 있어. 네가 오늘 밤 뭘 선택하든 그게 네 남은 인생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박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난 이만 가볼게.
내일 새벽에 또 출근해야 하거든. 그녀가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러시아 양반. 네 아들이 진짜 위험한 곳에 가게 되더라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건 너희 나라 권력자들 잘못이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의 사진을 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세르게이,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 그리고 저는 노트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거짓 보고서를 완전히 삭제했어요. 새 문서를 열고 진짜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 민간 우주 발사체에 대한 객관적 평가.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것, 느낀 것, 그리고 이해한 것을 있는 그대로 썼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새벽 3시가 됐을 때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결론 본 기술을 일방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오히려 대화를 통한 상호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엘레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최종 보고서. 이게 제가 본 진실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재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볼코프 씨, 빨리 나오세요. 밖으로 뛰쳐나가자 재현과 이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볼코프 씨, 급한 상황입니다. 이준혁이 다가왔어요. 북한이 움직였어요. 화성 -19형 발사 카운트다운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6시간 후. 오전 9시입니다. 이준혁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위성사진 속 북한 발사대가 수직으로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해요. 제가요? 나로우주센터로 가시죠. 거기서 전 세계 생중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어요. 이미 진실을 선택한 이상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로 나로우주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우주센터는 비상이었어요. 저는 종합통제실로 안내됐습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북한 발사대, 러시아 함대, 각국 방송사 로고들. 한쪽엔 카메라와 조명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볼코프 씨, 여기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마이크를 달고 이어폰을 꼈습니다. 30분 후 생방송 시작합니다. 재현이 뒤편에 섰고 박순자도 작업복 차림으로 있었어요. 그녀가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이준혁이 다가왔습니다. 긴장되시죠? 정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 아들은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 부대에 있습니다. 아직 이동 안 했어요. 우리 외교부가 압박을 넣었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작은 나라지만 할 수 있는 건 합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 2, 1. 오네요.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진행자가 영어로 말했어요. 대한민국 나로우주센터에서 긴급 생방송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향해 ICBM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이 자리에 특별한 증인, 러시아 군사 전문가 드미트리 볼코프 씨가 함께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췄어요. 볼코프 씨, 러시아 정부는 한국의 발사체를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보고서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왜입니까? 심호흡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진실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러시아 국방부로부터 특정 결론을 내리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을 인질로 잡고서요. 스튜디오가 숨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5살 노인이 용광로 앞에서 타일을 두드리는 모습. 엔지니어가 자기 딸 이야기를 하며 우는 모습. 그들이 만드는 것이 침략이 아니라 방어라는 확신. 저는 카메라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물론 이 기술은 무기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의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 사람들의 의도를 믿습니다. 그 순간 통제실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발사 감지. 북한 평양에서 발사체 점화 확인. 모두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쏠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고 있었어요. 북한이 정말로 쏜 겁니다. 통제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보음이 울렸고 연구원들이 각자 위치로 뛰어갔어요.
목표 확인. 고흥 나로우주센터. 예상 도착 12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2분. 생방송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죠. 통제실 책임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로라 시스템 긴급 가동 승인 요청합니다. 거대 스크린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상황 보고. 북한 ICBM 현재 고도 300km. 요격 성공률 60% 미만입니다. 오로라는요? 시험 단계입니다. 실전 사용은 처음입니다. 대통령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승인합니다. 오로라 시스템 가동하세요. 오로라 시스템 기동.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우주 공간의 검은 물체. 제가 봤던 오로라였습니다. 플라즈마 렌즈 전개. 육각형 타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초록색, 보라색, 붉은색. 정말로 오로라 같았어요. 목표 포착. 북한 미사일 라곤. 출력 100%. 우주에서 지상으로 거대한 빛의 커튼이 내려왔습니다. 하늘 전체가 형형색색 빛으로 물들었어요. 박순자가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저거. 내가 만든 타일이 저러는 거구나. 이쁘네. 빛의 커튼 속으로 북한 미사일이 진입했습니다. EMP 발생. 적 미사일 전자계통 마비 시작. 스크린 속 미사일 엔진 불꽃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꺼졌습니다. 엔진 정지 확인. 탄두 신관 비활성화. 거대한 쇠덩어리가 된 미사일이 바다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어요. 예상 낙하 지점 공해상. 피해 없음. 통제실이 환호성으로 폭발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이 한국의 오로라입니다. 이건 무기가 아닙니다. 미사일을 폭발시키지 않았어요. 단지 껐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추구하는 방어의 철학입니다. 칼이 아니라 방패. 파괴가 아니라 무력화. 그때 또 경보가 울렸습니다. 동해상 러시아 함대 레이더 이상 감지. 오로라의 EMP 여파가 러시아 함대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BBC 화면이 떴어요.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이 긴급 성명을 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우주무기 공격으로 피해. 명백한 도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엘레나였어요. 볼코프. 계속 나가세요. 절대 끊지 마세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저는 카메라 앞으로 섰습니다. 러시아 정부에 말씀드립니다. 방금 일어난 일은 공격이 아닙니다. 불가피한 영향일 뿐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벨로우소프 장관님, 제 아들을 인질로 잡아 거짓을 강요한 것, 전 세계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르게이, 아빠 말 듣고 있니? 아빠는 너를 지키지 못했어. 대신 진실을 선택했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단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재현과 박순자가 옆에 섰어요. 잘했어, 러시아 양반. 스크린에 크렘린궁 앞 시위대가 나타났습니다. 벨로우소프 퇴진. 볼코프를 지지한다. 엘레나가 다시 전화했어요. 볼코프, 당신이 해냈어요. 벨로우소프 긴급회의에 소집됐대요. 아마 경질될 겁니다. 그리고 세르게이 이동 취소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 광화문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종이컵 커피를 들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어요. 지하철로 뛰어가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박순자가 옆에 앉았어요. 러시아 양반 믹스커피 마실 줄 알아? 이제 좀 익숙해졌습니다. 그래. 여기 살려면 이것부터 배워야지. 아들은 어떻게 됐어? 어제 영상통화했습니다. 안전해요. 그 애가 아빠 자랑스럽다고 하더군요. 그럼 됐네. 전광판에 뉴스가 흘렀어요. 러시아 국방장관 경질. 한마이너스러 관계 정상화 기대. 북한 대화 재개 의사. 드미트리 볼코프 국제언론인협회 용기상 수상 예정.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난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용기지 뭐야. 살고 싶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 재현이 딸 수아와 함께 다가왔어요. 수아는 로켓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볼코프 아저씨. 수아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작은 코스모스였습니다. 고마워요, 수아. 아저씨,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저는 재현과 박순자를 봤어요. 그들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럴 것 같아. 여기 사람들이 받아줬거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르게이 메시지였어요. 아빠, 제대하면 한국 가도 돼요? 아빠 있는 곳 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빠를 안아주고 싶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꼭 와라. 여기 김밥이랑 국밥 정말 맛있어. 박순자가 웃었습니다. 울보 러시아 양반. 요즘 자꾸 눈물이 나서요. 그게 정상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게 그런 거지. 재현이 시계를 봤어요. 슬슬 가봐야겠어요. 다음 발사 계획 회의가 있어서요. 이번엔 정말로 사람을 태울 계획입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요. 모두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커피를 마저 마셨습니다. 식어가는 커피였지만 따뜻했어요. 광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스파이도 배신자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진실을 선택한 한 사람.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에겐 돌아갈 곳이 있었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었고, 자랑스러워할 선택이 있었으니까요. 하늘 위로 비행기가 지나갔습니다. 흰 비행운을 그리며 저는 그 흰 선을 따라 눈길을 보냈어요. 언젠가 저 위로 우리 아이들이 올라갈 겁니다. 세르게이도 수아도 지민이도. 그때 그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저는 여기서 제 몫을 하렵니다. 글을 쓰고 진실을 말하고 때때로 국밥을 먹으며. 이것이 제 새로운 삶입니다. 모스크바의 회색 아침이 아니라 서울의 따뜻한 아침을 맞이하는 살. 그리고 이제 저는 집으로 갑니다. 제 새로운 집으로. 오늘 우리의 이 평화의 일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과학자와 그 기술진들의 숨은 노력 덕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주를 향해 가는 강대국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인 여러분에게 강한 자부심과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오션이었습니다.